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대표님은 창간 대표이사시고요. 꿈틀리 인생학교 이사장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월간 말 기자, 취재부 부장, 워싱턴 특파원, 주요 저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정치의 즐거움. 우와! 네, 오늘 정치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나눠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이런 이력을 갖고 계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자, 편안한 소통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에서 우리가 행복사회를 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늘 광주에 올 때마다 이제 고향에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제 고향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곡성입니다. 곡성. 그래서 우리 광산구청장님도 곡성 출신이고 그러는데 멀지 않죠. 어쨌든 우리가 이 행복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모였는데요. 오늘 의미 있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언론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50세가 딱 될 때 뭔가 근본적인 사고 전환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론인으로서 20대 중반부터 계속 생활을 했는데, 언론인의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것을 막 이렇게 지적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50세가 딱 되는 순간, 제가 그게 2013년이었는데 딱 되는 순간 함부로 비판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함께 그런 사회를 만들어 왔으니까, 이런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서울에 지하철 2호선을 딱 탔는데 몇 년째 염색을 안 한 채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지하철 2호선을 딱 탔는데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가고 있었는데 5분 정도 지나니까 누가 등 뒤에서 나를 두드려요. 되돌아봤더니 매우 모범생으로 보이는 초등학교 2, 3학년짜리가 저기 자리 비었다고 앉으라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나를 지목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얘니까. 그래서 빈 자리, 그 학생이 지적한 그 자리에 앉았을 때의 그 편안함. 일단 앉으니까 편안하죠. 근데 동시에 밀려오는 불편함. 그건 뭐예요? 내가 이 사회를 만든 장본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잘된 거, 영광도 내가 참여해서 만든 것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 도전거리들, 이것도 내가 함께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함부로 뭐라고 비판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50세가 딱 되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게 봐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인생의 전반전을 완전히 돌았구나. 그래서 해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저의 질문의 초점이 달라졌어요. 저는 평생 언론인으로 이렇게 산다고 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언론을 만들 것인가, 오마이뉴스를 어떻게 잘 발전시킬 것인가, 어떤 기사를 쓸 것인가, 이런 거에 늘 초점이 있어졌죠. 그런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자기의 직업이 있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요한 질문은 자기의 직업, 직장과 관련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한 질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질문으로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걸로 바꿔보다 보니까 이제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옆 사람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렇게 해서 제 눈에 들어온 게 덴마크라는 나라였습니다. 하필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덴마크가 UN 행복지수 조사에서 전 세계 1등을 했다고 해서 저 나라는 왜 그렇지? 라고 해서 한번 가보게 된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그 나라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옆 나라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서 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북유럽이죠. 4개 나라.
그 위에가 노르웨이고 또 옆에가 스웨덴, 핀란드.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행복 지수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도 또 행복 지수가 발표될 때인데 아마 이 북유럽 나라들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동안 50일을 하거나 60일을 하거나 막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이 나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던진 거죠. 우리가 경제 성장 규모로만 본다면 세계 막 22, 10위 안에 든다고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 지수는 이렇게 낮을까? 내가 생각해 보더라도 그동안 막 정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도시가 개발되면서 새로운 아파트들은 막 치솟고 고속도로 놓아졌죠. 빠른 인터넷 속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옛날보다 더 나아진 거는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왜 외로운 사람들은 많다고 그러고 또 주눅든 사람들은 또 많다고 그럴까? 여전히 살기 힘들다면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기도 하고 또 출산율도 0.8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라고 해서 계속 이제 덴마크라는 나라를 주목을 하게 되고 북유럽을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막 차를 타고 가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고 난 이후에도 계속 갔어요. 그래서 2013년에 봄에 제가 처음으로 덴마크를 갔는데 지금까지 다녀온 횟수가 23번입니다. 23번. 근데 이 23번이 정확히 뭐랑 일치하냐면요. 지난 8년 동안 제 고향이 곡성이라고 그랬죠. 곡성 왔다 갔다 한 횟수랑 거의 일치해요. 자, 요게 이 지게 지고 있는 이 사람 이게 접니다. 이게 전남 곡성군 죽곡면 용정리라는 곳인데요. 그러면 제가 덴마크를 갔다 온 횟수가 23번이 되고 고향을 다녀온 게 23번인데 이게 매우 상징적인 게 있어요. 왜 덴마크를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느냐? 저는 덴마크에 가서 덴마크를 본 게 아니라 전남 곡성군 죽곡면 용정리를 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 여러분 이 표정 한번 보세요. 이 학생 표정이 엠만하죠. 엠만. 행복해. 왜 행복합니까? 저게 50가구밖에 안 됐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느낌을 막 받았어요. 나는 차별받고 있지 않다. 물론 동네에 막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동창들이 대체로 표정이 좋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왜냐하면 놀 때 함께 놀고 더불어 함께 막 이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의 추억 중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점심밥을 먹는데 우리 집에서 안 먹은 기억이 되게 많아요. 옆집에서 놀고 있으면 그 옆집 엄마가 여기서 그냥 먹고 가라고 그래. 그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우리가 자랐던 것 같아요. 즉 어린 시절에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 무엇, 그것을 지금 현대화된 도시화된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내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덴마크를 얘기하고 북유럽을 얘기하고 이게 저 나라가 부럽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때 가지고 있었으나 잃어버렸던 그 무엇, 이것을 어떻게 복원해 볼 것인가. 이 문제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행복지수 발표가 날 때마다 UN 조사 발표가 날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쟤네들은 왜 행복한 거지? 근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전남 곡성군 죽곡면 용정리에도 있었던 그것이더라고. 행복한 나라들을 분석을 해보면 가장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중심 철학을 뭘로 갖고 있는가. 저는 북유럽에 가서 그걸 느꼈어요. 이 사회는 중심 철학이 확고하거든.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도 함께 행복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말이죠. 우리가 농촌 공동체, 대한민국이 농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이미 우리가 누렸던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복원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도시화가 되면서 현대화가 되면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옛날
공동체, 시골 공동체와 같은 그 애틋한 정겨운 그 뭔가를 느끼기 점점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왜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그 유지되고 있을까 봤더니 이 중심 철학을 말이죠. 교육을 통해서 유지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게 뭔가요? 교육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교육을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은 그 사회의 중심 철학을 배워요. 근데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해가지고 일상생활의 문화로 만든다. 일상생활의 문화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회에서든 시장통에서든 교실에서든 우리 가정에서든 다 통하는 그 무엇. 그게 뭐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려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의 책을 썼더니 많은 곳에서 강연 요청이 와서 500번, 1000번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때로는 막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덴마크로 이민 가겠다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우리 지금 저 구청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는데 광산구청에서 또 우리 구리시장님도 오셨고 서대문 구청장님도 오시고 그러는데 곳곳에서 또 우리 이 행복 포럼을 막 함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전국을 지난 8년 동안 쏟아다니면서 1300회 이상의 강연하면서 많이 돌아다니 봤더니 대한민국 곳곳에도 덴마크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을 쓰고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우리 사회는 나아지고 있는 것일까? 나아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 각 가정에 자기 자식만 보더라도 아니 우리 자식은 내가 클 때보다 훨씬 풍요로운 것 같아. 훨씬 많은 걸 주는 것 같아. 교육도 훨씬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 부모의 관심도 훨씬 많이 쏟고 있어. 근데 왜 내 어릴 때에 비하면 얘가 더 주눅들어 있는 것 같지? 왜 더 불안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행복사회로 나아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쓴 책이 교육에 대한 책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삶을 위한 수업이라고. 도대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뭔가를 막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초, 중, 고등학교 12년 동안 또 대학에 가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뭔가를 배우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일까? 또 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 저는 우리 사회가 행복사회가 되려면 일단 우리 사회의 중심 철학을 확고해야 되고 그 중심 철학을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문화화시키는 것, 그걸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교육이 크게 해야 될 거를 이 네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주도성,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 엄마에 의존하지 않고 아빠에 의존하지 않고 선생님에 의존하지 않고 구청장님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뭔가를 이렇게 해보는 거, 이 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주눅드는 게 뭔가요? 늘 남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세 번째, 협력의 기쁨. 그죠? 협력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나만 손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불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협력을 했더니 내가 더 커지네. 협력을 했더니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네. 협력을 했더니 내가 진정한 리더가 되네. 이 생각을, 그 기쁨을, 협력하면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고 내가 더 커지네. 이 마음을 어떻게 심어줄 것입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 인생은 살만해.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복지라는 이름으로 각 구청에서 시에서 혹은 교실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주는데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인생 사는 게 고달프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 살만하네. 살만하네. 이 느낌. 그리고 인생이 중학교 3학년으로 고등학교 3학년으로 20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0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이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이 네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자기 주도성. 스스로 선택하니 행복, 스스로 선택하니 즐거운 거. 이게 사실은 행복의 원천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의 일기에 이게 있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시간표대로. 이런 학생이 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 드라마에 50대 의사가 70대 노모를 붙잡고 막 울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늘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자기 주도성을 상실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책에는 10명의 덴마크 선생님들을 등장시켰어요. 제가 그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수학 시간. 여러분 수학 시간에 어땠습니까? 수학 시간에 두려웠어요? 즐거웠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저는 특히 수학 선생님이 그 지적하잖아요. 너 나와서 풀어봐. 누구를 시켜요? 그날 25일이면 25번 나와서 풀어봐. 그날은 우리 수학 선생님의 눈길을 안 맞추려고 제가 무던히 애를 썼어요. 두려웠어요. 근데요, 이 수학 선생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진도 나가기 전에 반드시 묻는데 무려 2주 동안 진도 안 나가고 우리는 왜 학교에 다녀야 되나? 왜 학교에 가야 될 거예요, 애들이? 아니 혼자서 유튜브로 다 지금 배울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뭘까? 근데 그 이유를 스스로 발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우리 수학 공부해야 되나? 이게 고등학교 교실이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배운 수학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하는데 부담 없죠. 근데 굳이 또 왜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배워야 되나? 이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동기를 찾을 때까지 진도를 안 나간다. 스스로 자기 주도성,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비판적인 사고. 이게 뭐냐면 덴마크의 선생님 300명한테 물어봤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게 큰 글자로 나왔는데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의 핵심이 뭐예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 이게 자기 주도성을 키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려면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될 2가지 역할. 그거는 하나는 무조건 안아주기. 내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안아주기. 공부를 잘해서 1등급이어서 안아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안아주기. 이게 필요하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아이를 망치게 되죠.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놓아주기.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놓아주기. 중학생은 중학생 수준에 맞게 놓아주기. 왜 놓아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라고. 자기 스스로. 이 광주에 제 페이스북 친구, 그 다음에 저랑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거 올려놨는데 자기 집에 이제 20살이 된 딸이 있어. 그런데 며칠 전에 자기 집에서 뭐 있는 줄 알아요? 독립선언식을 했어요. 20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는 너 스스로 살아라. 이 놓아주기. 그래서 방 안에다가 집에 독립선언식 하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독립선언문도 딸이 낭독하고 이렇게 했어요. 광주에서. 이 아빠, 이 엄마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임을 아니까. 계속 내가 껴안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 주도로 걸어갈 수 있는 이 힘,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20살 된 그 친구가 독립선언문을 썼는데 그걸 내가 읽어봤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가, 친척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자립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중요합니다. 자, 교실에서 마찬가지죠. 자기 주도성을 주려면은 권력 분점을 해야 돼요. 권력 분점. 우리 청소년들이 저한테 막 물어요. 딱 한마디만, 우리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준다면 뭔 얘기 해주고 싶습니까? 그럼 제가 그럽니다. 나도 주인이다. 어디에서든 그 생각을 가져라. 나도 주인이다. 이 교실에서 선생님은 가르치고 나는 듣는다 이게 아니라 나도 주인이니까. 우리가 지금 의자를 이렇게 지금 앉았잖아요. 나도 주인이면 어떤 생각을 해요?
강사한테 좀 더 가까이 가게 더 동그랗게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그죠? 나도 주인이니까. 언제든지 그 생각을 갖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력을 분점해 주는 거. 이게 자기 주도성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자기 주도성은 배움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실천. 자, 사회 선생님입니다. 사회 선생님인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왜? 민주주의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실 자체를 민주주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실천이다, 실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우리는 고등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딱 3년만 주고 살아라고. 딱 3년만 참아라고. 저도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요거는 뭐냐면요, 오연호의 꿈틀리 마을이라고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3달 됐어요, 3달.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뽑아왔는데 딱 3년만 주고 살아라. 삶을 위한 수업 제 책을 읽더니 고등학교 3학년이 저한테 독후감을 보내왔어요. 그 독후감 제목이 딱 3년만 죽어 살아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 살아야 돼요? 죽어 산다는 건 뭐예요? 삶을 위한 수업을 하지 말고 삶을 뺀 수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시험을 위한 수업. 삶은 삭제하고 오로지 그 수업만 하라는 거예요. 죽어 살아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서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삶을 위한 수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삶을 위한 수업을 하면은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2년 전에 발표된 핀란드의 내각이에요. 핀란드의 내각. 총리가 몇 살입니까? 34살. 교육부 장관이 몇 살이에요? 32살. 내무장관은 몇 살이에요? 34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34살한테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하라고 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아마 도망갈 거예요. 나 못한다고. 근데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총리를 시키고 장관을 시킬까요? 왜냐? 중고등학교 때부터 삶을 위한 수업을 했으니까. 삶을 위한 수업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 스웨덴에 지금 그레타 툰베리, 그죠? 17인가 18인가 그렇죠? 이 친구는 지금 환경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실천하면서. 얘는 34살 되면 스웨덴의 환경부 장관 하고도 남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교육, 실천하는 교육, 이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이 사례에서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중고등학교에서 강연 갔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이다. 당신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1부터 10까지 적어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은 아이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자기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렇게 많이 누르고 이렇게 새 아파트 많이 만들고 이렇게 골목마다 예쁜 커피숍 많이 만들었는데 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을까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행복사회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게 하려면 단어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그게 뭐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주눅들지 않고 자동적으로 말을 하게 한다. 그러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작은 성취감들, 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마음을 심어주는 작은 성취감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친구의 영어 실력이 내 영어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실 영어 잘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잘하는 사람과 협력하는. 자,
부산의 한 여고생의 독후감이에요. 덴마크 학생은 야생마 같다. 그러나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하는 경주마다. 경주마는 뭐예요? 경주마의 슬픔은 옆을 못 보는 것도 있지만 경주마의 슬픔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해. 작년에 이 코로나 와중에 오마이뉴스가 꽤 경영을 잘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조금 있다가 옆 회사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는 더 잘했다고 해요. 갑자기 내가 못한 것 같아. 그죠? 이런 마음 여러분도 혹시 경험한 적 있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근데 그런 해방의 근육이 말이죠, 어른이 돼서 갑자기 생기지 않고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작은 성취감을 하는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 헌법 10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승자 10%를 살릴 것인가? 헌법 10조를 살릴 것인가? 우리가 진정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10%가 아니라 각 구성원의 가슴 속에 이 헌법 10조를 심어주는 것.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 자, 세 번째로 협력의 기쁨.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렸을 때부터 협력을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더 큰 내가 된다는 것. 사실 우리는 국영수를 다 잘하게 만들죠. 그래서 국어 잘하고 영어 잘해도 수학만 못하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주눅들죠. 근데 덴마크에 가서 내가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학 못하는 친구한테 수학을 억지로 잘하게 만들지 않아. 어떻게 합니까? 수학 못하는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랑 협력하게. 사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는 좀 잘했지만 수학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21년째 오마이뉴스 경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의 월급을 정확히 계산해서 주고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 숫자를 좋아하는 간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둘이 협력하니까. 자,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써놨지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듣기 훈련이라고 하네요. 듣기 훈련.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왔을 때 너 발표 잘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너 친구들이 발표할 때 잘 듣고 있었니? 그 친구가 약간 뾰족한 의견을 제시했어도 네가 존중하며 들어줬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협력. 그러니까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경우 많아요. 애들이 하교를 하면 물어봅니다. 오늘 학교에서 너 어땠니? 선생님 말 잘 들었니? 등등등. 근데 우리가 진정한 행복 사회가 된다는 건 뭔가요?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가겠죠. 반의 다른 아이들도 오늘 잘 지냈니? 이게 협력 사회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 인생은 살만해, 이런 거를 느끼는 거죠. 제가 아이들의 불안, 초, 중,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 다음에 20대, 30대 직장인들의 불안, 이거를 쭉 들어보면은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근데 신기하게 초등학교 5학년도 나는 이미 늦었다고 그러고, 중학교 3학년도 그러고요, 고등학교 2학년도 그러고, 30대도 그러고, 다 그래.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려면 우리가 이 명제를 같이,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인생은 내내. 제가 지금 58세인데 이번 주에 제일 설레이는 거, 지금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나를 설레이게 하는 거. 내일 축구 2시간 하는 거예요. 제가 매주 일요일 날 2시간씩 축구하거든요. 우리 교회 축구팀에서. 근데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반대항 축구대회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완전 개발이었어요. 근데 37살에 처음으로 오마이뉴스라는 회사에서 37살 처음으로 제가 주전 선수가 돼봤어요. 근데 안정감이 있더라고. 학교 다닐 때는 막 같이 뛰면 나 때문에 졌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안정감이 있어. 이번에는 왜?
너 때문에 졌어라는 말을 다른 친구들이 안 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37살의 축구에 대한 재미를 느꼈는데요. 그때부터 매주 2시간씩 축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우리 교회 축구팀에서.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에다가 96세인데, 지금 96세인데 매일 2시간씩 스키를 타는 분 인터뷰를 가지고 올려놨어요. 와,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근데요, 더 대단한 거. 이분이 처음 스키를 탄 게 몇 세인 줄 아세요? 60세. 그리고 막 작정을 하고 나 스키 타봐야지 이렇게 작정한 거 아니야. 우연히 60세 처음으로 스키를 타서 36년간 지금 즐기고 있어. 인생은 내내 성장이다. 늦은 때라는 건 없다는 거죠. 자, 인생은 내내 성장이다. 내 안에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내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소극적이면 영원히 소극적일 것만 같아. 내가 지금 축구를 못하면 영원히 내 인생에 축구를 즐길 수 없을 것만 같아.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 얘기예요. 절대로 다음 생에는 이런 표현을 하지 맙시다. 이번 생에 즐깁시다. 다음 생에는 내가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번 생에 손흥민과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요, 손흥민이 막 30m, 40m 막 혼자 드리블에 골 넣은 장면 있죠. 그것과 똑같은 즐거움을 저는 우리 동네 축구에서 느끼고 있어요. 네. 그죠? 절대로 다음 생에는 표현 쓰지 말고 지금 이걸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학교가 2개의 학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인생학교, 이게 꿈틀리 인생학교라는 거고요. 이 아이들은 3가지의 모토가 있어요. 쉬었다 가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거는 강화도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만들었더니 어른들도 우리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남 신안에, 여러분 신안 아시죠? 도초도 우리 박우량 군수님, 제가 신안군에 가서 강의했더니 이런 인생학교 신안군에다 만듭시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저도 이번 주에 또 갑니다. 여기서 바닷소리, 파도소리 들어가면서 막 해변 요가를 하는 즐거움. 한번 우리가 쉬어가면서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자. 첫 출발이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쉼에 대한 용기, 쉼에 대한 생산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왠지 쉬었다 가려고 하면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쉼은 뭐예요? 나에게 그동안 다가왔던 질문, 언뜻 내가 나에게 했던 질문, 그게 사실은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나 잘 살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을 탁 붙잡고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다는 것. 즉 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인이죠. 근데 어떤 청년이 여기에 2박 3일 오겠다고 예약을 했는데 안 나타났어. 갑자기 그날 안 나타났어. 전화해 봤더니 불안했어. 내가 이렇게 2박 3일 동안 쉬어도 괜찮을까? 불안했어. 그래서 우리가 쉬었다 가면 더 잘 간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갖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데 이런 행복 사회를 만들려면요, 이 2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조직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학교에서 나 없으면 일이 안 될까? 혹은 그분이 없으면 일이 안 될까? 근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쳐 있었으면 저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나를 갈아 넣어서 뭔가를 꾸역꾸역 하기보다는 쉬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 없으면 일이 안 될까?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정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이런 조직은 길게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아까 그랬죠? 자기 주도성, 내가 주인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분의 짐을 내가 나눠가는 것. 그래서 지도자를 응원하고 지지단체를 후원하는 것만큼, 그 에너지만큼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분의 가치를 내가 실천해보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실천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 나의 희생,
그다음에 나를 챙기기, 이게 함께 가야 돼. 우리 지금 3명의 구청장님, 시장님 지금 와 계시는데 너무 바쁜 일정일 것 같아요. 근데 내 일상을 희생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때로 나를 챙겨가는 거, 이게 길게 가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어때요? 제도적 개혁. 우리 늘 그러죠. 아유, 복지가 개선 안 되면 안 돼. 아유, 대학 입시가 개선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요, 당장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모든 수업을 할 때 50분 수업을 할 때 단 5분만이라도 우리는 왜 이걸 공부하는 거지? 우리 인생에 어떤 보탬이 되기 위해 하는 거지? 그런 시간을 갖는다. 한 학생이 삶을 위한 수업, 제 책을 읽고 이렇게 독후감을 써왔어요. 나는 우리 교실에서 침묵을 선택하기로 했다. 왜냐? 우리 반은 공부 잘하는 애, 평소에 활달한 애의 발음만 주요하게 주목해 주니까. 자기는 공부도 못하니까.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 교실에서, 우리 동네에서 없애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제도적 개혁 없이도 나의 실천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의 밸런스,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나의 한계를 어떻게 하면 나의 장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요, 왜 저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됐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주도적인 사람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되는가? 제가 저를 분석해 봤더니 나의 한계 때문에. 어린 시절에 다 우리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했잖아요. 대학 진로 지도를 못 하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를 하면서 국문과에 간 것 같아요. 나의 한계를 나의 장점. 그다음에 역사는 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곳곳에 돌아다녀 봤더니 건강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여기 지자체 모이신 분들이 바로 그런 곳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들이 있다. 실천하는 이들이 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우 절실하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하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 만들고 이렇게 예쁜 커피숍 만들었으면 우리 아이들의 삶도 그 정도 예뻐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도 덜 주눅들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 이 정도 살면 상당히 잘 산 것 같은데 왜 옆 친구가 30평 아파트, 60평 아파트 샀다고 하면 내가 또 주눅들까? 내가 헛살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마음을 없애게 해주는 그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하는 이 자세, 실천하는 자세. 이 오늘의 제 강의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만든 유튜브에 있으니까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저랑 늘 학습하는 자세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개인 연락처는 요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연락하시면서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실현하고 있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 행복추구권 있긴 한데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할지 이런 것도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립니다. 네. 근데 우리 노란색 옷이 어제부터 굉장히 눈에 띄어가지고요. 주목을 받고 계세요. 네, 네. 질문 준비하셨죠? 네. 제가 눈치가 좀 있습니다. 네, 우리 안승남 시장님. 네, 구리시에서 뵙다가 네. 이렇게 광주에서 뵈니까 우리 오연호 대표님이 더 잘생겨 보여요. 아주 강연을 구리시에서보다 더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잘 듣고 또 잘 전파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사회자님하고 제가 텔레파시가 딱 통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연호 대표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뭔가 막 준비했다 되셨을 텐데 오연호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 하나를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실지 한번
대통령의 마음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요, 이럴 때. 그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이고요. 질문의 앞대목은 여러분 안 들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국가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국가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쌩쌩하게 사회에 나올 때 국가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나는 공부를 잘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해서 이런 제빵, 재화 이런 데 정도밖에 못 갔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저마다의 이유로 쌩쌩한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는 상태에서 사회에 나올 때 그 사회가 진정으로 생산성 있는 사회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을 볼 자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앞만 보고 달려서는 절대 이게 안 됩니다. 가장 옆을 못 보는 친구가 누구예요? 고등학교에서 가장 옆을 못 보는 친구, 전교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교 2등이 못 보고, 그 다음에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게 뭐예요? 전교 1등이에요. 왜 그래요? 얘는 전교 1등인데 왜 낮을까요? 얘는 다른 학교랑 또 비교해, 전국을 비교해. 내가 대한민국에서 여기서는 1등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려면은 저는 교육부터 바꿔야 된다. 교육의 어젠다를 바꿔야 된다고. 교육의 어젠다. 교육의 어젠다를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얼마나 쌩쌩한 상태로서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상태에서 헌법 10조를 내가 심어놓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옆을 볼 자유를 주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샘플로 만들어 본 게 저 인생 학교입니다. 꿈틀린 인생 학교. 얘네들은 자발적으로 중학교 3학년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1학년 마치는 아이인데 자발적으로 1년 동안 쉬는 걸. 그래서 옆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그런 인생학교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점점 확장해 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반드시 저렇게 기숙형이 아니라도 공립학교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즉 교육의 어젠다가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줌에서 질문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네, 질문을 제가 대신 해드리고요. 그 동안에 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지지를 보냅니다. 성장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교사를 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이 삶을 위한 수업,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덴마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탁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자란 아이 있잖아요. 이미 자란 아이. 근데 더 잘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때로는 이 말이 필요하대. 너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해.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주의에 빠지면 어때요? 늘 나는 지금 모자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이 마음이 필요한데, 저 말이죠. 유튜브 한 지 3개월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2,000명, 3개월에. 근데 남의 집과 비교하면 어때요? 막 2만 명이 부럽고 20만 명이 부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맨 처음 했을 때 제 마음이 100명 구독자만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100명 되니까 300명이 부럽더라고요. 근데 300명 됐는데 또 성이 안 차네? 1000명이 부럽고, 지금 이제 2000명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10,000명이 부럽겠죠. 끊임없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유튜브의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지금 2,000명일 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오마이뉴스 대표인데 유튜브 3개월 만에 2,000명밖에 못했어. 막 여러분이 나한테 막 지적질을 하면
제가 혼자 집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생기겠어요? 내가 수학을 못 해가지고 그동안 늘 50점 맞았는데 이번에 진짜 기말고사 준비를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70점 맞았어. 엄마, 나 성과가 나왔어. 나 이렇게 잘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잠시 기뻐하더니 물어봐봐. 반에서 100점은 몇 명이냐? 자, 그 질문을 받으면 어때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꿈틀리 인생학교에 작년에 졸업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졸업사, 자기가 졸업사를 대표로 읽었는데 그 졸업사에 이렇게 써놨어.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법을 배웠고, 야, 너는 어떻게 그걸 배웠니? 어른들도 그거 힘든데. 늘 우리 주눅 드는데 어떻게 너는 배웠어? 그랬더니 혼자면 힘든데요. 함께 하니까 배우더라고요. 지금 어때요? 옆 사람이 도와주는 거. 엄마가 도와주고.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 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학교에 우리가 왜 갑니까? 학교에. 나 혼자 집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싶은 막 거울에서 계속 보고. 근데 이게 혼자 돛당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나의 가치를 봐줘. 선생님이 또 봐줘. 더불어 함께 해줘. 이거 하려고 사실 학교에 가는 거죠.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지금 보니까 우리 오신 분들 중에 눈에 띄는 한 분이 딱 계시죠. 네. 예, 저랑 생각이 같으시다면 여기 초등학생일까요? 중학생일까요? 굉장히 그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질문이 있다면 해주시고 질문이 없다면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 드릴게요. 아, 네. 예, 제가 눈치가 이번에는 좀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 시장님. 네, 뭐 감사합니다. 사소한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한 5분 남은 것 같은데. 네네. 네, 저 질문해 분이 계시네요. 주셨어요. 네. 다음으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종로구청의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지금 대표님의 강의 내용을 듣고 나서 작년에 우리 종로구가 전국 행복지수, 행복지도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희 종로구가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1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8개 항목 중에 저희가 조금 어찌 보면은 삶의 질 부분에서 평가가 좀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통 저희가 이제 228개에서 한 123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거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또 실천적이고 또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 정책을 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네, 지금 3분 남았는데 다 하기 그렇고요. 사실은 종로구청, 서울 종로구청이잖아요. 제가 거기 뭐 행복 자문위원 같은 거 한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갑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 왜 전남 곡성 용정에서 행복감을 느꼈나? 내가 늘 끼어 있다. 내가 공동체 한 명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지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내 역할이 있네, 나도 구성원이네, 이런 것들을 갖게 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북유럽, 덴마크든 스웨덴이든 어떤 언론들은 막 지적하죠. 그렇게 복지 제도를 많이 해주면 복지병에 들 수 있다, 게으를 수 있다. 근데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 복지를 주는데, 자유를 주는데 절묘한 균형을 계속 맞춰가요. 그게 뭐예요? 복지만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역할,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자유를 엄청 줘. 아무것도 해도 된다, 뭐 교실에서 뭐 해도 된다.
근데 꼭 역할이 있어. 그렇게 활동한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나눠야 돼. 나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모 집이 저녁 7시에 오잖아요. 우리 집에 놀러 오잖아 이모 식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정에서도 역할을 줘. 7시에 땡 와서 밥만 함께 먹는 게 아니라 3시부터 와가지고 청소를 하게 하고 팥 써는데 같이 썰고 뭔가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별당하지 않고 종로구청을 내가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마음을 함께 하는 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안 하길래 하려고 했던 건데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네, 우리 굳이 한다면 서대문 구청장님, 굳이 한다면 문석준 구청장님. 그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이해를 우리 오연호 강사님이 덴마크 얘기를 해줘가지고 갭이어 이런 것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내가 청소년들한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자유학기제하고 그다음에 자유학년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응이 덴마크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덴마크가 이렇게 좋으니까 네. 우리도 1년간 자유학년제 해보자. 근데 시험 안 보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고 무슨 직업 진로 탐험한다고 해서 학부모들 돈 받아서 뭐 다녀봐야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좀 우리 사회에 덴마크 가지고 있는 갭이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1년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오연호 강사님이 좀 교육계 쪽에 이 학생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청장으로서 보니까요. 네. 선생님들이 더 막혀 있어요. 좀 부탁드립니다. 자, 서대문의 선생님들 이렇게 모셔놓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가고요. 시간이 다 돼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는 자유학기제 하면서 막 체험을 하잖아요. 어디 가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덴마크에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과 덴마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후 3시 이후다. 오후 3시 이후에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막 학원에 가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집으로 가거나 그렇잖아요. 덴마크의 아이들 중고등학생의 약 80%가 어디로 가냐면 일터로 갑니다. 일터로.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하면서 1시간, 2시간 견학하는 거랑 내가 근로자가 돼서 노동자가 돼서 직접 계약을 하고 파트타임 노동자가 돼서 사회에서 체험을 하는 거랑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진정한 삶에 대한 공부인 것 같고 그게 사회랑 연계된 공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서대문 선생님들과의 만남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저는 아까 자유학기제 우리 문석준 구청장님 말씀하시면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어떤 제도를 좋다고 들여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 저는 그래서 강화도 꿈틀리 인생학교를 만들었지만 막 정치권에 이거 빨리 확산합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도가 우선적으로 간다고 해서 문화가 따라가는 거 아니다. 그럼 문화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절실해서 뭔가를 스스로 자기 영역에서 실천해 보는 것, 그것들이 켜켜이 쌓인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우리가 왜 이런 대회도 하고 포럼도 하는데 왜 우리 사람 빨리 바뀌지 않을까? 이 질문보다는 켜켜이 쌓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은 과연 건강한 씨앗인가? 씨앗만 건강하면 시간 걸려도 흙을 만나면 싹이 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 그 기본 질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꿈틀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 3월 20일 이어서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세계 행복의 날이죠. 네, 뜻깊고 유쾌한 강연 해주신 우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